니카춤. 니카춤은 루피의 아군임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단서입니다. 그런데 엘바프의 왕자 로키가 이미 루피와 니카춤을 춘 적이 있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 시간 숨겨져 있었던 로키의 진정한 정체가 밝혀집니다. 시작합니다. 니카 댄스가 처음으로 등장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충격적인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늑대입니다. 루피는 23년 전 하늘섬 에피소드에서 한 늑대무리를 만나게 되었고 이들과 함께 연애를 벌이며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원피스 최초로 니카춤이 등장하며 루피의 정체가 태양신 니카라는 것이 암시되었죠.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루피가 굳이 늑대무리와 함께 니카춤을 춰야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늑대의 정체가 바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我が神なりここにいるじゃないか 와레와 카미나리, 에넬이 등장과 동시에 말했던 대사입니다. 여기에서 와레와는 나는을 의미하며 카미나리는 신이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나는 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카미나리의 발음이 문제입니다. 일본어로 신이다는 카미나리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개도 카미나리로 발음합니다. 때문에 에넬이 나는 번개다라는 의미로 와레와 카미나리를 말해도 사람들은 완전히 같은 발음인 나는 신이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에넬은 스스로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남들이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어에는 이런 독특한 구조를 완벽하게 똑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늑대입니다. 일본어로 늑대를 의미하는 단어는 오오카미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오오는 거대하다를 의미하고 있으며 카미는 신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때문에 오오카미는 사실 거대한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사람들은 늑대를 거대한 신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늑대의 명칭이 자연스럽게 오오카미로 굳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거대한 신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신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바로 태양신 아마테라스입니다. 아마테라스는 한자로 천조대신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조는 하늘을 비추다라는 의미를 가져 일본어로는 아마테라스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은 거대한 신을 의미하며 일본어로는 오오카미라고 발음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태양신의 풀네임은 아마테라스 오오카미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늑대를 부르는 단어는 오오카미인데 일본의 태양신의 이름은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자신이 태양신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면 그는 아마도 자신을 소개할 때 와레와 오오카미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 오오카미란 태양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마도 그가 말한 문장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와레와 오오카미, 나는 늑대다라고 말입니다. 내 로키의 정체는 바로 늑대였던 것입니다. 일본어로 늑대는 거대한 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오오카미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피스에는 이런 거대한 신이라는 이름에 가장 어울리는 종족이 있습니다. 바로 고대 거인족입니다. 고대 거인족은 원피스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족들 중에서 가장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종족이죠. 그런데 이런 고대 거인족이 만약 신이 되는데 성공했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이 거인을 이렇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오카미가 세상에 강림했다고 말입니다. 네, 그래서 로키의 정체는 바로 늑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고대 거인족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거대한 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오오카미와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오카미는 태양신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며 동시에 늑대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키는 이미 자신이 태양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로키의 정체는 거대한 신이자 태양신이자 늑대인 존재이며 작가님은 무려 오오카미라는 한 개의 단어 속에 로키의 정체에 해당하는 세 가지 존재를 전부 집어넣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재미있게도 산호한 울프와도 연결되는데요. 검은 수염 해적단의 일원인 그는 이미 울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마침 그가 먹은 열매는 거대거대 열매입니다. 일본어로 늑대는 거대한 신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님은 로키와 똑같이 엄청나게 거대한 크기를 가진 산호안의 이름을 일부러 울프라고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피스에는 이런 거인이라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루피입니다.
이미 태양신인 루피는 로키와 같은 오오카미입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루피가 하늘섬에서 최초로 니카춤을 출 때 루피에게 늑대와 똑같은 얼굴을 하게끔 그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루피의 정체가 오오카미였기 때문에 루피도 거대한 신이 되어야 하는데요. 때문에 작가님은 루피의 능력을 고무고무 열매라는 이름으로 속여 루피에게 거대한 신이 되는 능력을 부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로키의 정체가 바로 늑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로키가 하랄드를 죽일 때 늑대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의 장면을 자세히 보면 갑자기 로키의 손가락이 굽어지고 손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 뒤에는 뾰족한 갈기털도 솟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는 정확히 원피스에서 묘사하고 있는 늑대 인간의 외형과 완벽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원피스 애니 버전에 아주 잠시 등장한 늑대 인간을 보면 그가 굽어있는 손가락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 뒤에는 뾰족하게 솟은 갈기털을 가지고 있죠. 결국 로키는 악마의 열매를 먹자마자 늑대로 변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날카로운 발톱과 갈기털이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카로운 발톱으로 하랄드를 직접 공격하게 되면서 왕성에는 늑대의 거대한 발톱 자국이 남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일단 로키가 늑대라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의문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로키는 도대체 어떤 늑대일까요? 로키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정확히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 그는 태양신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늑대여야 하죠. 그런데 엘바프의 모티브가 된 북유럽 신화에는 재미있게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괴물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스콜입니다. 정확히는 태양을 삼킨 늑대, 혹은 태양을 쫓아다니는 늑대라고 봐야겠군요. 북유럽 신화에는 스콜과 하티라는 두 마리의 늑대가 등장하며 이들은 신들의 황혼인 라그나로크가 왔을 때 태양과 달을 삼켜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런 스콜의 정체는 바로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펠리르의 아들이었죠. 펠리르는 야름비드르라는 땅에 사는 거대한 늑대였습니다. 야름비드르는 늑대 괴물이라고 불리는 와르그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북유럽 신화 속에 존재하는 늑대들의 숲에 해당합니다. 이 숲은 거인들이 산다는 요투네임의 끝자락에 있는 곳으로 요투네임답게 엄청난 추위를 가지고 있는 숲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숲에 살던 한 여자가 펠리르와 관계를 맺게 되면서 펠리르는 스콜과 하티라는 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현재 엘바프의 에피소드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하랄드와 이다의 사랑 이야기로 말입니다. 먼저 이다가 머물던 곳은 양계가 아닙니다. 그녀는 명계에 있는 작은 주점을 운영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다는 마토라는 어린아이를 돌봐주며 그녀와 함께 명계의 작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훗날 이다가 독살로 안타깝게 세상을 뜨자 마토가 이다의 주점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다는 엘바프에 정착한 뒤 명계에 살던 거인족으로 엄청난 추위를 가진 땅에서 살아가던 여자 거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엘바프에 등장하는 명계의 정체가 바로 북유럽 신화에서 요툰들이 살던 땅, 요투네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밀짚모자 해적단이 처음으로 명계에 도착했을 때를 보면 이들이 다리를 건너다가 야름비드르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로 아래에는 이곳에 살고 있는 거대한 늑대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늑대들이 등장한 건 한 번이 아니었는데요. 로키가 루피에게 잔뜩 화를 내던 장면을 한번 자세히 보면 로키가 있던 숲의 늑대들이 즉시 반응하며 같은 늑대인 로키를 도우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엘바프에 그려지고 있는 명계의 정체는 바로 요투네임이며 이 명계 안에 존재하는 늑대들의 숲의 정체는 펠리르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숲 야름비드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바프의 지형이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엘바프의 인물들의 정체를 아주 쉽게 알아낼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하랄드의 정체는 바로 펠리르입니다. 펠리르는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신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펠리르를 속여 그를 글레이프니르라는 매듭으로 묶었죠.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매듭에 묶여버린 그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유의 몸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펠리르는 평생 온몸이 묶인 채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는 하랄드의 스토리와도 똑같습니다. 이문은 엘바프를 세계 정부에 소속시켜준다는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하랄드가 심해 계약을 맺게끔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평생 이무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노예 계약이었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탈출할 수 없는 강력한 쇠사슬이었죠. 결국 하랄드는 자신의 아들에게 스스로를 죽여달라고 부탁하게 되었고 그는 로키의 손에 정말로 죽임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로키가 새로운 펠리르가 되는 것입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사실 스콜과 펠리르는 동일하게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과거 북유럽 신화의 문헌에는 펠리르가 자신의 거대한 입을 사용해서 태양과 달을 전부 삼켜버렸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런데 또 다른 문헌에는 스콜과 하티가 태양과 달을 삼켰다고 적혀 있습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스콜과 하티를 펠리르와 동일한 인물로 해석하기도 하며 펠리르가 분화된 것이 스콜과 하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은 고의적으로 스콜인 로키에게도 펠리르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로키는 아버지가 죽은 후 복수를 위해 정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이를 막기 위해 한쪽 팔이 없는 샹크스가 나서 그를 묶어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는 펠리르와 외파리 신티르의 스토리와 일치합니다. 펠리르가 세상을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낀 신들은 티르를 시켜 그의 몸을 묶어두는데 성공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피스에서 펠리르라는 이름은 하랄드를 거쳐서 스콜인 로키에게 계승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키의 정체를 펠리르라고 착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가님은 펠리르와 그의 자식인 스콜이 동일시되는 존재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일부러 로키를 펠리르처럼 보이게끔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다의 정체는 바로 펠리르의 아내입니다. 하랄드는 외지에서 이다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다가 엘바프에 정착하게 되면서 살게 된 곳은 다름 아닌 명계였습니다. 그런데 명계는 신화 속에서 거인들이 살던 땅 요투네임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투네임에는 늑대들이 사는 숲인 야름비드르가 있었죠. 결국 이다의 정체는 펠리르의 아내로 야름비드르에서 펠리르의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말로 하랄드의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았는데요. 네, 이렇게 이다의 품속에서 성장하게 된 로키와 하이루딘의 정체가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스콜과 하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신화적인 해석대로라면 스콜의 정체가 로키이기 때문에 하티의 정체는 하이루딘이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하이루딘은 스콜이 되는데 실패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스콜의 열매는 달을 쫓는 늑대이기 때문에 이미 이 열매는 달을 쫓아서 엘바프가 아닌 전혀 다른 나라로 이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달을 쫓는 늑대 하티의 정체는 바로 야마토입니다. 야마토는 로키와 똑같이 늑대가 되는 열매를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야마토의 능력은 냉기를 다루는 힘이며 마침 로키도 가장 최근화해서 냉기를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정체는 눈을 다루는 요투네임의 늑대 스콜과 하티였던 것입니다. 결국 원피스에는 냉기를 다루는 두 마리의 늑대가 등장할 예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로키와 야마토의 능력이 형제관계였기 때문에 작가님은 일부러 로키와 야마토 사이에도 비슷한 연출들을 그려넣고 계셨는데요. 먼저 로키는 첫 등장에서 거대한 나무에 묶여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야마토는 어린 시절에 똑같이 거대한 나무 기둥에 묶여 자유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로키가 처음으로 등장해 루피와 대화를 나누던 챕터는 1131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1131화의 표지를 자세히 보면 다름 아닌 야마토의 표지 연재가 연재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가님은 본편에서 태양을 쫓는 늑대 스콜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표지에서는 달을 쫓는 늑대 하티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키는 어린 시절부터 주로 몽둥이를 무기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작중 내내 야마토가 사용하고 있었던 무기와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키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버림받아 추락했고 엘바프의 거대한 절벽을 거꾸로 기어오르게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야마토는 그와의 전투에서 와노쿤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절벽을 기어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이외에도 로키는 무려 고대 거인족답게 어린 시절부터 머리에 뿔이 자라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야마토는 고대 거인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키와 똑같이 거대한 뿔이 자라나는 캐릭터였습니다. 결국 야마토의 정체는 스콜의 동생인 하티로 엘바프에서 와노쿠니로 떠나 와노쿠니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마토의 정체가 달을 쫓는 늑대 하티이기 때문에 재미있게도 그는 밀짚모자 해적단에 합류할 뻔했는데요. 그는 처음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루피를 따라가겠다며 동료가 되려는 의지를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10번째 동료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는 틀린 추측이었는데요. 모모노스케는 로쿠규가 와노쿠니에 침입하자 그와 맞서 싸우기 시작했고, 이때 그는 야마토가 로쿠규와 싸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어차피 야마토는 곧 와노쿠니를 떠날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앞으로 나라를 지켜나갈 수 없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이렇게 로쿠규와 분전하는 모모노스케를 본 야마토는 갑자기 자신의 마음을 꺾고 와노쿠니에 남는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야마토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애초부터 야마토의 정체가 달을 쫓는 늑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모모노스케는 달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모모가 속해 있는 가문의 이름은 코즈키 가문으로, 코즈키란 일본어로 빛나는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야마토는 이런 모모노스케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그를 지키려고 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마토는 이런 모모노스케를 무려 삼켜버리기까지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코즈키 가문의 후계자인 모모노스케는 백수의 적단의 중요한 표적이었고, 야마토는 모모노스케를 어딘가에 숨겨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모노스케에게 자신의 옷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옷으로 달을 집어 삼켜버렸었죠. 덕분에 이후의 장면부터 모모노스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야마토에게 엎인 채로 하나가 된 채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야마토의 정체는 달을 따라다니는 늑대 하티였으며, 그는 달을 자신의 몸 안에 품고 태우고 다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마토는 태양을 상징하는 루피를 따라가지 않고 달을 상징하는 모모노스케를 지키기 위해 와노쿠니에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야마토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로키의 역할도 추리해낼 수 있게 되는데요. 로키의 정체는 바로 루피를 태우고 다니는 늑대입니다. 아마도 스콜과 하티가 태양과 달을 삼킨다는 의미는 자신의 몸 위에 달과 태양을 태우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야마토가 자신의 옷 속에 모모노스케를 집어넣고 다녔던 것처럼 로키는 루피를 태우고 다니는 늑대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로키의 정체는 사실 그가 처음으로 등장하던 챕터부터 이미 공개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1131화의 표지입니다. 아예 로키를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이 챕터의 표지를 보면 타마와 야마토가 동물의 등에 올라타 함께 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작가님은 로키의 첫 등장과 동시에 표지를 통해 이미 그의 역할을 전부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루피의 탈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로키의 모습은 사실 이미 비슷한 캐릭터로 한번 암시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우시입니다. 루피는 드레스로자의 콜로세움에서 루시라는 가명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시라는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우시라는 소도 등장했었죠. 이런 루시와 우시는 순식간에 서로 친해져서 루시가 우시를 타고 다니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런 우시는 하이루딘과 유독 사이가 나빴는데요. 하이루딘은 날뛰는 우시가 자신에게 덤비자 감히 나에게 도전한다며 우시를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마치 과거 로키가 자신에게 도전하는 하이루딘에게 분노하며 그를 일방적으로 공격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이루딘의 공격을 받은 우시는 한쪽 뿔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이렇게 쓰러진 우시를 보고 분노한 루피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거대한 하이루딘을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은 재미있게도 이미 엘바프에 등장한 적이 있었죠. 바로 루피가 로키를 한 방에 쓰러뜨리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결국 하이루딘의 첫 등장과 함께 등장했었던 소 우시의 정체는 바로 로키의 정체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 등장한 캐릭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피는 하이루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 소를 항상 타고 다녔던 것이고, 이 소는 마치 로키처럼 한쪽 뿔이 부러지게 되었던 것이죠. 루피가 로키의 뿔에 대해 이야기하던 장면을 잘 보면 알 수 있지만 로키는 한쪽 뿔이 부러져서 붕대를 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쪽 얼굴에는 반창고까지 붙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는 루피가 타고 다녔던 우시와 완전히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는 로키와 똑같이 뿔이 부러졌고 얼굴에는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가님은 이미 하이루딘과 함께 등장한 우시라는 존재를 통해서 로키의 정체를 미리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작가님은 이렇게 태양을 태우고 다니거나 삼키는 존재를 마치 구름 같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늘섬에서 루피와 최초의 니카춤을 췄었던 하얀 늑대들의 정확한 명칭은 사실 구름 늑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름은 시각적으로 태양을 삼키는 존재이며
이렇게 구름이 태양을 삼켰다가 뱉어냈을 때는 그 사이에 태양이 꽤나 많이 이동해 있곤 합니다. 그래서 로키의 정체를 암시하는 이 늑대들의 이름은 구름 늑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늑대들이 하필 동료들과 캠프파이어를 함께 한 것도 이 늑대들이 태양을 쫓는 늑대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단서인데요. 상디의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원래대로라면 맹수들은 불을 무서워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밀짚모자 해적단은 밤에 캠프파이어를 하며 잠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늑대들은 상디가 불을 피우자 그 불을 보고 오히려 달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늑대들은 바로 이 거대한 캠프파이어에 몰려들어서 밀짚모자 해적단과 함께 니카춤을 추며 놀게 되었죠. 결국 이 늑대들은 아주 독특하게도 불을 좋아하는 늑대들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늑대들의 정체가 바로 태양을 쫓는 늑대였기 때문인 것이죠. 늑대가 만약 태양을 쫓는 습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은 당연히 불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맹수들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캠프파이어를 하자 불을 보고 좋아서 오히려 모여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태양신에 해당하는 루피와 어깨동무를 하며 다 함께 니카춤을 추며 놀았던 것입니다. 결국 작가님은 로키가 등장하기 수십 년 전인 하늘섬 에피소드에서부터 밀짚모자 해적단의 10번째 동료인 로키의 정체를 미리 암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키를 암시하는 모든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루피는 이상하게도 양팔을 벌려 만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자세는 만세가 아니라 다리까지 이용해서 일부러 X를 만들고 있는 자세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X 표시는 로마 숫자로 치환하게 되면 10을 의미하는 기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가님은 함께 있는 녀석이 10번째 동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루피에게 이렇게 독특한 자세를 취하게끔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10번째 동료 로키의 정체가 태양을 삼키는 늑대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단서가 있는데요. 바로 컬러워크의 표지로 그려진 보라색 늑대의 모습입니다. 이 늑대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 늑대는 로키랑 똑같이 붉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키의 머리 색깔과 똑같은 보라색 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늑대가 로키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늑대의 혓바닥입니다. 로키는 태양을 삼키는 늑대입니다. 그러니 로키는 아마도 눈앞에 태양이 있다면 입맛을 다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 보라색 늑대는 루피의 뒤에 앉아서 루피를 보며 입맛을 다시고 있죠. 마치 얼른 루피를 삼켜버리고 싶다는 듯한 얼굴로 말입니다. 네, 이 늑대의 정체는 바로 태양을 삼키는 늑대였기 때문에 그는 태양신인 루피를 보고 삼키고 싶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혓바닥은 최초로 등장한 로키의 얼굴에서도 완벽하게 똑같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로키가 루피를 태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도 머지않아 그가 루피를 태우고 날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게 된 루피는 로키와 하나가 된 만큼 훨씬 더 강력해진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